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베 제나입니다. 지금 3일에서 4일을 넘어가는 새벽 12시 39분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는 이때쯤이면 잘 시간인데 약속했거든요. 무조건 오늘은 첫 영상 찍겠다고 저희 팀원들이랑.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은 매주 월요일 날 영상을 올리자라고 하고 이게 자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는 어떤 얘기를 해야 유익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찍어야지 덜 지루할까 재미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는 영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찍기로 했습니다. 네, 찍기를 했는데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박살이 나네요. 몇 시간이야? 지금 한 2시간 만에 130만 원, 한 1.5% 정도가 투르르르 떨어졌거든요. 네,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여기 이제 구력 좀 되시는 분들은 아유 뭐 이거 뭐 하루 이틀인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볼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언제나. 네, 언제나 편치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파실 거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제 계획에 없던 하락 때문에 기존의 나의 그 신념이 변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사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영상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길게 진득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되게 다양한 방식의 투자들이 있잖아요.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막 그 알파라고 하는 저 깊숙이 숨겨진 정보를 찾아서 누구보다도 빨리 그걸 딱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셋 다 아니거든요. 그거에 소질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막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에그라는 이번에 나온 NFT예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맨 처음으로 ERC7일로 NFT 찍은 크립토키티의 파운더가 다시 한번 발행한 NFT입니다. 이게 8월 31일에 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 평균가가 0.0113 이더. 근데 하루 지났더니 그게 8배 올랐거든요. 0.083, 8배 올랐다가 그 다음 하루 지나니까 또 2배 더 올랐어요. 그 다음 하루 지나니까 또 2배 더 올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일 만에 16배가 오른 이제 NFT가 됐어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봤거든요, 이거. 근데 못 사겠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상투를 잡는 건지, 제가 산 다음에 과연 떨어질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안 샀는데, 이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킬들은 좀 키워보시겠다 하시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라는 시장이 더 없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길을 응원하고 저는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마음으로도 좋아하고 머리로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꺼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산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센싱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인지 골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도 정말 엄청난 시간이 많이 있으시거나 천부적인 감이 있으시거나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각오가 돼 있지 않으신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으니 생업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지만 요 블록체인 또는 코인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은 저는 이런 데이터들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6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유례 없는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채굴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채굴자들은 저 같은 소비자랑은 달라서 바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팔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죠. 아니, 그들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균적인 비용에 비해 앞으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을 해서 얻게 될 수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채굴자들은 현재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예상한다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사이트는 그 최근 3, 4일의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떤 기관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시기별로 그게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이트예요. 하루마다 이제 순유입인지 유출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쭉 보시면 처음 BTF가 신청해서 승인된 1월 10일, 미국 기준이죠. 1월 10일부터 상승세를 처음에 보였어요. 2,700개, 13,600개, 10,000개 가까이가 3일 사이에 일어났죠. 이때가 금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자산의 유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쭉 보시면 한 3월 15일 이때까지는 거의 순유입세가 많이 꺾이지 않고 쭉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한 게 한 3월 말부터네요. 이때부터 현재 8월 29일 기준으로 순유입이 약 304, 그러니까 30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ETF 승인 이후로 순이입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와 기업에서도 보유를 고민하고 또는 이미 보유한 자산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 ETF의 유입세, 그 다음에 각종 기업들의 보유량을 조금 체킹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깨알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할핀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토시 나카모토 이외로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1월 11일, 2009년이겠죠? 네, 2009년 1월 11일에 러닝 비트코인, 나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어, 돌리고 있어 이렇게 트윗을 남기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루게릭병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날짜예요. 이제 그 날짜가 2009년 1월 한국 날짜 11일, 미국 날짜 1월 10일. 이때가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ETF를 처음 승인한 날. 네,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365일 중에 딱 1월 11일, 1월 10일에 비트코인도 처음으로 채굴되고 스토시 나카모토 이외의 인물이 그 다음에 ETF 승인도 되고 네. 그런 날이 1월 10일이라는 거 네, 이제 별건 아니지만 네,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냐 보시면 각 그 반감기 이후에 불장 때마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들이 폭등하면서 도미넌스가 낮아졌던 현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2017년 ICO장에서 한 86%까지 하던 도미넌스가 점유율이 41%, 38%까지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또 직전에 한 62%, 65% 정도까지 하던 비트코인 점유율이 디파이와 NFT가 이끈 2021년의 폭등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41%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점유율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과반을 넘어섰고 현재는 56.23%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 코인들이 다 떨어지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사실 요즘에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건강한 생태계에서의 논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줬는데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메인넷 수입이 99% 감소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 L2들이 가져가고 있다. 결국엔 이더리움의 가격을 지탱해준 메커니즘 자체가 현재 약간 흔들리고 있다. 특히나 이 블록. 저희가 그래서 이거 회사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농담이고요. 블록의 적용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인프라 생태계에 발전을 줄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통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록이 적용이 되고 나니까 레이어 2들이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기록하는 기록 값이 너무 싸져 버린 거예요. 보시면 블록 데이터를 씀으로 인해서 내고 있는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수수료로 내는 이더리움이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더리움의 소각 그리고 발행 메커니즘이 예상한 것보다 발행이 많이 되는 쪽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슈다.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6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이 새로 생성이 됐어요. POS로 전환한 머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줄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던 그 와중에 블롭이 활성화된 거예요. 3월에. 그러면서 다시 발행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소각되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머지 이전에 이더리움 유통량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는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블록, 이런 수수료 논의 이외에도 커뮤니티에서 그래, 2017년, 18년에는 ICO였고 2020년, 21년에는 DeFi NFT였다. 과연 이번 반감기 때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커뮤니티원들의 엄청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까지 그 이더리움의 수익 메커니즘을 지탱해준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상징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탈릭 뷰테린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번 트위터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파이에서 가져오는 그 이자, 그러니까 랜딩이나 LP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네. 유동성 파밍 같은 거. 네. 디파이에서 가져오는 이자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그 이자 내는 사람들 돈 아니냐? 그거 마치 나한테는 우로보로스처럼 느껴진다. 우로보로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줄도 모르는 이제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비유를 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공부하는 포퓰러스의 글이에요. 아티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비탈릭 뷰테린이 그렇게 이야기한 취지는 알겠어요.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미 있는 디파이에서 꼬리를 먹는 뱀과 같은 프로토콜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생태계 전체의 확장을 도모하는 인프라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장의 입장에서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진영에서 디파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과연 무엇이 이더리움 가스를 가장 많이 지금 쓰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산업에 가장 큰 수요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 디파이에서 옵니다. 유니스왑, 이더 전송, 테더, 유니스왑, 서클 여러 가지 보이시나요? 물론 덱스를 유니스왑을 비탈릭이 비판한 건 아닙니다만 이더리움의 수익을 담보하고 이더리움 가격을 사실은 지탱해주고 더 많은 빌더들이 이 생태계로 들어오게끔 한 가장 직접적인 촉매가 됐던 것이 디파이예요. 그런데 그 디파이에 대한 의의를 폄하당했다고 느끼는 진영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메이커다오가 스카이 프로토콜로 리브랜딩 했어요. 그러면서 아베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디파이 연합을 만들겠다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이더리움 진영의 하나의 상징적인 리더로서의 비탈릭이 한 이러한 말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이제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점은 뭐가 있냐면은 스카이로 리브랜딩 하면서 바뀐 변화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이에서 USDS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발행했거든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요. 첫 번째, VPN 디텍팅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VPN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리징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혹시나 있을 뭐 범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킹 상황이라든지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가 있더라도 그 지갑에 있는 USDS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잠정적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물론 메이커다오 스카이 프로토콜의 수장 그 룬은 아직 활성화 안 할 거다. 처음 할 때 그냥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넣어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기능을 심어두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슈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건 왜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규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이커다오가 RWA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스카이 프로토콜로
리브랜딩하고 정면에 리갈 텀즈라고 하면서 계약서도 쫙 내고 이러면서 규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규제와 합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그 필요한 관할권의 법치주의를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넣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탈중앙화 인프라 시스템 입장에서 보기에는 요거는 이더리움 진영의 그 비전이랑은 맞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탈릭도 어쩔 수 없이 디파이는 앞으로 규제 합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디파이의 그 점유율이 이더리움의 전부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이더리움이 인프라로서 가지고 있을 탈중앙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많은 수익을 담보해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이 다른 체인들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솔라나 이제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솔라나의 아주 대표적인 백커 멀티코인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 이거 지금 보이지 않냐? 너네 수익 나오냐? 너네 제대로 된 비즈니스 맞냐? 이미 너무 커졌다. 더 이상 커지는 건 힘들 거고 아마 플리프닝 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라나를 쉴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벌써부터 수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퓨즈를 끄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원들의 아주 칼같은 그런 대립각이 있다.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진행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